국민의힘이 오늘 총선 판세와 관련해 최악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확한 수치를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최근 각 시도당과 언론 여론조사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도 말했는데요.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백중세 지역이 50개에서 70개 지역구에 달한다면서 총선 판세 낙관론에 대한 경계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및 보도가 금지되는 이른바 깜깜이 기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번 선거가 끝날 때까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으로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를 잠시 후 설명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자, 이제 4.10 총선이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재외국민 투표는 이미 끝났고 사전투표는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이 하루하루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홍석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부실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악의 분위기에서 벗어나 개선되고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떤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각적인 부분이나 느낌적인 부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하는 말 같아 보였는데요. 홍 부실장은 각 시도당과 언론 여론조사 등을 보면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보니 개선되고 있다는 게 나타났다는 것인데요.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거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홍 부실장은 저희가 직접 확인한 것도 있고 현장 분위기에서 확인한 것도 있다라면서 경합 지역이 언론에서 몇 군데 발표된 것도 있고 종합해서 봤을 때 확실히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자체적으로 지역구 예상치를 100석으로 상향했다는 보도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다면서도 여의도 연구원 자료는 현재 선대위원장을 포함해 극소수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특정 이슈에 따라 판세가 출렁이고 있고 경합되는 지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 판세 분석이 큰 의미는 없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사실 홍 부실장의 말대로 다소 격차가 벌어졌던 격전지 등에서 다시 국민의힘 후보들이 추격전을 벌이기 시작했고, 일부 조사에서는 역전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는 그런 여론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쫓기는 건 민주당, 추격하는 건 국민의힘, 이런 판세 분석은 확실한 듯합니다. 실제 민주당도 백중세 지역이 50개에서 70개 지역구에 달한다면서 총선 판세 낙관론에 대한 어떤 경계령을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잠시 시간을 조금만 돌이켜 보도록 하죠. 연초에 팽배했던 국민의힘의 참패론이 더불어민주당 참패론으로 급변한 것은 두 가지 요인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 첫째가 한동훈 효과였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민주당화를 위한 비명 행사로 불렸던 사천 공방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묻지마식 친명 공천 일색이었고, 자, 이에 피눈물을 흘리는 비명들의 모습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박히면서 표심이 요동쳤죠. 그러다가 다시 기류가 급변하게 만든 것은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었습니다. 실제 어떤 사연이 있었고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기도 전에 민주당 프레임 씌우기 전략이 시작이 됐고, 이게 민심에 먹혀들었습니다. 민주당의 프레임대로 국민의 눈에는 이종섭 대사가 도피로 여겨졌고 황상무 수석은 막말의 언론 협박으로 비춰진 것인데요. 이게 부각이 되면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도 잠시 이종섭, 황상무 이 두 사람이 사퇴를 하면서 논란거리가 일시에 해소됐고, 그 과정에서 총선을 코앞에 두고 또다시 변수가 발생했는데 이번엔 야권발이었지요. 자, 먼저 그 스타트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는 조국혁신당이 끊었는데,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남편의 정관예우가 첫 테이프를 끊었습니다. 다단계 사기 사건 수임료 22억 원을 비롯해 1년 새 재산이 41억 원이나 늘었다는 보도가 쏟아졌고, 자, 이에 박 후보는 정관예우였다면 160억 원은 늘었을 것이라고 해명해 분란 민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에 뒤질세라 줄줄이 악재가 터져 나왔는데요.
양문석 안상갑 후보는 대학생 딸을 사업자라고 속여 11억 원의 사업자금을 대출받아 30억 원대 강남 아파트 구매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자 사기 대출이 아닌 편법 대출이라 반박했으나 폐업한 업체로부터 물품을 구입했다는 문서 조작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면서 투표일 전에 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상당한 폭발력을 갖는 그런 악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공영원 화성을 후보 문제도 범상치 않은 이슈인데, 군복무 중인 아들에게 현 시세 30억 원대 성수동 건물을 증여하고 딸에겐 20억 원대 성수동 아파트 구매를 도운 사실이 드러났죠. 딸에겐 아빠 찬스를 활용한 현대차 계열사 취업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입니다. 자, 이거 젊은 층 표심이 요동칠 수 있는 매우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이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에 더해 양부남 광주 서울 후보도 한남동 주택을 두 아들에게 증여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현 시세가 30억 원대로 알려집니다. 그리고 총선 최대 이슈로 급부상한 사안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김준혁 수원정 후보 논란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논란은 그야말로 난리가 난 상황이 있지요. 미군 장교에게 이대생 성상납,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위안부와의 성관계 가능성 등을 거론해 세상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과거 막말 파문으로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던 정동영, 김용민 막말 사태에 준하는 메가톤급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인데, 민주당도 막판 악재 출연에 굉장히 당혹해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제를 일으킨 후보들에 대해 공천을 취소하자니 곧바로 상대방 국민의힘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이 되다시피 하고, 그렇다고 아무런 조치 없이 가만히 있자니 수도권 등 이른바 중립지역의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고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이 역력한데요. 선거공학적으로 보면 후보의 문제라면서 선을 긋는 민주당의 판단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이 결코 만만치 않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데, 정권 심판론이 휩쓸 때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독주하던 서울 주요 선거구에서 다시 국민의힘과 오차범위를 접전으로 돌아섰다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주목할 대목은 2030 세대가 확 돌아서면서 이 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후보들의 문제는 2030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민감해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인데요. 전관예우로 1년에 40억 원대를 벌고 수십억 원짜리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가 하면 대학생 딸이 10억 원대 대출을 정말 가볍게 받는 현실을 목격한 2030 세대와 중도층이 분노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너무 불공정하다는 이미지가 각인된 것인데, 각인된 이런 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들이 실제 투표장으로 향한다면 어느 당 후보를 찍겠냐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선거 막판에 총선의 캐스팅 포트를 쥔 2030 세대와 중도층의 영린을 건드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해드렸지만 지난 과거에도 정동영 노인비하 발언이라던가 김용민 막말 등으로 민주당은 선거 막판에 수십석을 잃은 뼈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반복될 가능성,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공무원들의 희생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솔직히 어느 정부도 개혁이 두렵고 피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년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데일리 베스트 운영자이자 뉴스를 전달하는 앵커 민들레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 2대째 대통령직에 오른 최초의 대통령이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 우리나라 제18대 대통령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담은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2007년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 삶을 회고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떤 이야기가 담겼을까? 저도 무척이나 궁금했는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 그때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 때 아베 총리가 이래서 무한한 표정을 지었던 거구나. 지금은 북한 김정은과 연대하고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땐 이런 의외의 모습이 있었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탄핵 전부터도 박근혜 정부의 중요한 정책 추진에 이렇게나 회방을 놨었구나 등등등 그동안 사연이 잘 알려지지 않은 흥미로운 사실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세월호 7시간에 대해 시간순으로 자세히 기록되어 있고 재판과 수감 생활 등 그간 궁금했던 사건들의 뒷이야기, 또 책 속의 부록으로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소장용 사진이 수록되어 있어서 박 전 대통령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는 재미와 사진 구경하는 재미까지 한데 더해진 회고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의 방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책은 2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아직 구입하지 않은 분들 계시다면 어둠을 지나 미래로 1권과 2권 세트로 함께 구매하셔서 꼭 읽어보시길 강력 추천합니다. 저의 회고록이 우리가 더 나은 미래로 가는 작은 디딤돌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